10년 동안 19문제, 20문항 정도가 문제 나왔어요. 출전자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든가 그 내용을 묻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정부 실패의 유형들을 묻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 그 다음에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대응 방식에서는 민영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 민영화의 방안을 묻는 것들도 문항의 형태에서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나 정부 실패는 큰 정부, 작은 정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정부의 형태는 맨 먼저 이제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분들 방치하죠. 방임에 가까운 방치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종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시장 실패라고 그러고, 이러한 시장 실패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개입에 근거하여 큰 정부가 등장했고, 또 큰 정부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각종 문제점을 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이제 정부 실패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이제 하나하나 학습할 텐데, 63페이지. 행정의 경제적 맥락 해가지고 앞에 내용 자체가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게 쭉 박스가 나올 거예요. 그 박스를 잘 보고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소국 정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자. 자, 보통 30년대까지 정부 형태, 이제 80년대까지 끊어서 얘기하면은 이 시기는 이제 입법국가죠. 소국 정부론 자체가 지배했고. 공항 이후에 똑똑한 시장 경제가 무력증을 노정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에 따라서 큰 정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대 정부가 지배한 것이 70년대 말까지예요. 그리고 다시 거대 정부가 문제점 야기했다. 그래서 소정부론 구축 전략이 요 80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국 정부론 때 얘기하고 있는 경제의 논리를 몇 가지 형태를 정리해 보겠는데, 이것은 경제학의 이론이야.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정리해 보자. 일단 스미스가 파악하고 있는 시장 경제가 지배했다. 그럼 시장 경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제 주체를 얘기해라. 그럼 서버 공급자가 된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기업이고, 컨서머 소비자가 된 것은 가게지. 그래서 오로지 시장 안에서 기업과 가게의 경제 활동을 갖고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각종 이론들이 등장합니다. 공급의 법칙이다, 수요의 법칙, 이때 다 등장했죠. 시장 안에서 경제 현상을 연구했다. 그래서 이름을 미시 경제가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시기를 지배한 법칙은 소위 세이의 법칙이 지배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다 알 거예요. 세이 법칙은 뭐가 뭘 결정해요? 이러면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 그걸 세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가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이 촉발했고, 그 다음에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아직까지 공장의 형태는 공장제 간의 수공업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럼 손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되니까 생산량이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그럼 무조건 시장에 내놓으면 팔려 안 팔려? 팔리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급이 너무 적다 보니까 내놓으면 무조건 팔리는 현상들, 공급이 수요를 여러분들 좌우한다. 그걸 지금 얘기한 세이의 법칙이다라고 언급을 하죠. 자, 그러나 지나치게 여러분들 수요보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와서 여러분들 대량 생산 체제가, 즉 산업혁명 자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됐고 대량 생산 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업가들은 요 세이의 법칙이 절대 불변의 진리임을 의심치 않아. 무조건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팔린다고 생각했죠. 자, 그렇지만 수요보다 훨씬 초과한 공급, 물건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립니다. 적체가 되고 불황이 가속화돼서 30년대 경제 대공황 거대한 늪에 빠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장 기능은 왜 작동 못했는지, 시장 실패를 연구하는 각종 이론들이 탄생하는데, 자, 우리가 시장 실패의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에서 추구하고는 경제 이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그 하나를 얘기할 때는 효율성이 있죠. 이 효율성이 이제 경제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하나 공평성이 있어요. 이 공평성을 형평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러한 효율성과 공평성이 구현되는 시장을 건전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이 건전상이 깨지는 것이 바로 뭐야? 이걸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일단은 건전시장에 해서 맨 먼저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뭘까? 자, 스미스가 파악한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기회균등입니다. 그럼 기회균등은 누구나 시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수많은 공급자가 존재하고 수많은 소비자가 존재하겠지? 이게 수많은 공급자, 수많은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 이걸 완전 경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 경쟁 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야. 기회균등에 근거하여 그럼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모든 사람들은 정보를 함께 다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걸 보통 이제 완전한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자,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산 시장을 얘기해라. 그럼 뭘 얘기해? 주식 시장을 얘기한다. 그럼 수많은 사자 팔자 주문이 있어 없어? 있잖아. 또 여러분들 오늘 주식의 지세를 얘기할 때는 증권회사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여러분들 보편적인 서비스 유비쿼터스라고도 얘기하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어떠한 기계장치라도 여러분 모든 정보 자체를 공유할 수 있어요. 데스크탑뿐만이 아니라 노트북 아니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도 주식의 시세가 실제로 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게 바로 완전한 정보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내부 효과성의 구현이라고 합니다. 내부 효과성은 별게 아니에요.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돈을 지불해야 하네. 돈을 지불하고 돈을 받고 물건 자체를 사고 물건을 팔잖아. 그게 바로 지금 내부 효과가 구현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돈을 주지 않고 강제로 물건을 사서 그럼 내부 효과가 깨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됐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얘기할 때는 시장에서 공급되는 제한은 모험을 전제로 해. 민간재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의 안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건전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평성은 소득의 공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의 공평성.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라 깨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시장 실패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맨 앞에 완전 경쟁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불완전 경쟁. 두 번째, 완전한 정보가 아닌 뭐 불완전 정보, 내부 효과가 아닌 뭐 외부 효과성, 민간재가 아닌 공공재. 공공재는 시장에서 여러분 사고 팔 수가 없잖아. 그 시장 실패고, 경제 안정성이 아니라 경제의 불안정성을 얘기합니다. 경기 침체, 실업의 증가, 또 인플레가 발생했다. 이거 몽땅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소득의 공평성이 깨져. 바로 뭐야? 소득 배분의 불공평성. 이게 여러분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게 이제 시장 실패에 관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출제상이란 시장 실패의 원인 자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쪽에 이제 이 불안전 경쟁 자체는 이제 협의의 불안전 경쟁, 독과점이 있고, 자연 독점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뭐 자연 독점을 별도로 빼기도 하는데, 뭐 넓은 의미는 하여간에 이것도 독점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연 독점하고 지금 얘기한 독과점을 구분해서 정리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자연 독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규모의 경제라 그랬죠. 이 규모의 경제란 말은 뭐야? 규모가 크면은 경제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식당에서 여러분들 하루에 손님이 10사람이어서 100명이 왔어. 어느 게 더 좋아? 100명. 뭐 쉽게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식당 자체는 운영하는 고정 경비 자체는 항상 똑같이 10명이었건 100명인 간에 여러분들 뭐 지금 얘기한 식으로 서비 가는 분들이든가 임대료는 고정 경비 똑같이 나가죠. 근데 고정 경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러면 고정 경비가 전체 수익에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만 감소가 돼야 안 돼. 감소가 되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비용의 체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가져오고 자연스러운 독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왜 적어놨냐? 요 규모의 경제하고 비용 체감도 시장 실패의 원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9급 문제는 안 나왔지만 7급이나 기타 분야에서도 문제가 좀 반복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급으로 문제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정리해 두는 것이 좀 안전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이쪽 보자. 불완전 정보.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항상 용어는 대용어를 자꾸만 가져가야 돼. 출제하는 분들이 행정학은 학자들이 용어를 여러분들 통일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학자들이 쓰는 용어들을 좀 나열해서 가져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걸 정보의 비대칭이라 그러지? 이걸 정보의 불균형, 정보의 밀집성, 몽땅 같은 말이에요. 한쪽으로 정보가 이렇게 쏠려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중고차 시장이라고도 얘기한다. 이중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재정학 책을 썼는데 거기서는 중고차 시장이라는 말로서 명명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차 시장 가면은 자 매매센터에 가면은 자동차 가운데 겉만 번지르르 하고 엔진 망가진 중고차가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이러한 중고차 자체를 손님은 이러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매매센터 주인만이 정보를 장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손님은 이러한 중고차를 터무니없는 고가를 지불하고 매입하기도 해야 하네. 매입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기와 기만이 가득한 시장이지. 그럼 시장 실패로 보는 거예요. 좋은 시장이 아니잖아. 그래서 중고차 시장 예정 나왔다. 이걸 여러분들 개살고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 서양에는 개살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몬스 마켓, 레몬 시장이라고도 얘기해. 레몬 시장. 중고차 개살구, 레몬 시장, 몽땅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아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나왔는데 외부 효과는 이제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이익을 주는 것을 외부 경제 이렇게 얘기하거든. 정의 외부 효과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정의 외부에게 플러스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정의 외부 효과성, 효과를 줄여서 빼서 외부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쪽은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불이익을 주고 비용을 전가를 시켜. 그걸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것은 정이니까 이건 바로 뭐야? 마이너스야. 부의 외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외부에게 불이익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보면 여러분 용어가 그 의미가 함축되고 있는 거지.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보자. 선생님 예정을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 자, 이게 창원 공무원학원이야. 여기 창원 노래방이 있어. 근데 지하에 창원 술집이 생겼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한 잔 여러분들 빨고 한 곡 뽑으러 가 안 가? 여러분 술 한잔 먹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술집에 노래방 노래 한 곡 부르자 얘기하잖아. 그러면 술집이 생겨서고 그럼 노래방 매상고 오른 거 아니야? 그럼 술집 주인이 노래방 주인한테 가서 야 내가 술집 만들어서 너희 매상고 올랐지 대가를 내놔. 대가를 요구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뭘 준 거야? 이익을 준 거죠. 이걸 외부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술집 생겼다. 창원 공무원학원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겠지. 왜? 술 처먹고 엘리베이터에서 누워서 지나가는 여학생들 희롱해 안 해? 합니다. 그럼 여학생들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겠죠. 좋아하는 여학생 가끔 있어. 이용자가 오면 좋아하겠지만 다 싫어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가서 손해를 보상합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외부 불경제야. 그러니까 이건 가격 기제가 작동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얘기한 외부 효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 하나 물어보자. 시장에 있는 인간 자체는 이타야 이기야. 철저한 이기지. 그럼 보자.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그래서 이거는 남이 잘 되는 거 아니야. 남한테 더해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은 과소 공급이 발생해. 적정 공급이 실패하는 거야. 이쪽은 여러분들 남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야. 내가 비용을 남한테 막 전가도 시키는 거야. 그럼 이런 걸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겠지. 왜? 이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비용 부담 안 하고 제가 대신해줘.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쪽은 과다 공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 공급 실패 때문에 지금 얘기한 식으로 시장 실패의 형태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시장 실패인 건 다 아실 거예요. 아는데 참고적으로 사회나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맨 밑에 소득 배분의 불공평성을 시장 실패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시장의 근본적인 한계로 파악해. 한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다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장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로 파악하거든.
근데 행정학은 그냥 시장 실패로 파악하고 굳이 얘기하면 이것을 시장의 외제 결함이라 해. 뭐란다? 외제 결함. 이렇게 근본적인 한계를 외제적 결함이라고 표현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상경 교수라고 있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외제 결함의 형태로 또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장 실패에 관한 기본적인 틀 내용들을 좀 얘기했는데, 그럼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제 원인을 묻는 게 또 한 문제예요. 자,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자. 여러분, 스미스는 시장에 있는 인간 자체를 철저하게 경제적 합리적 인간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이기적 존재로 해석을 했거든.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스미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을 했어요. 여기에 근거해 스미스가 얘기한 학설이 바로 예정조화설입니다. 자, 예정조화설은 뭐냐면은, 자, 여기 보자. 이쪽에 농부가 있고 어부가 있고 배추장사가 있고 부족한 주인이 있어요. 뭐 고추 농사를 짓는 사람 있다고 가정해 보자. 자, 농부가 쌀 농사를 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쪽에 여러분들 어부가 물고기를 낳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배추장사가 배추를 팔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족한 주인이 육고기 팔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추 농사 짓는 분이 고추 재배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 덕분에 아침 식탁에서 맛있는 한 끼의 식사를 해야 하네. 아침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쌀밥도 먹고 고깃국도 먹고 김치도 먹고 그렇죠? 생선도 구워 먹어 안 구워 먹어? 먹죠. 그러니까 각자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덕분 때문에 아침에 한 끼의 맛있는 식사를 한다. 이렇게 개개인의 이익의 추구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의 극대화를 가져온다. 공익을 구현한다. 이걸 예정조화설 그러거든. 이게 스미스의 사상이야. 근데 이제 스미스가 얘기한 이 사상 웃기는 개소리다 하는 비판이 등장해. 자, 이걸 이제 비판한 인물이 누구냐? 이제 학자 요두세요. 할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다? 할덴과 바델은 1967년도 사이언스 학술지에서 뭘 만들어내냐 하면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을 등장을 시켜. 자, 공유지의 비극은 여기 보자. 공유지는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공유재예요. 공유재.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목초지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래서 이 A라는 목초지가 있는데 이 목초지는 100명의 젖소를 여러분들 방목하면 최적적으로 방목이 가능해. 그래서 A 목장주인과 B 목장주인이 합의에 의하여 각자 50마리씩 방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 목장주인이 은근히 욕심이 나는 게 자신 전체 목장의 우위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 B 목장주인 몰래 시장 가서 10마리를 사다가 풀어놨어요. 그럼 한 달 뒤에 A 목장 전체의 우위의 생산량은 증가하겠지. 근데 B는 그만큼 감소가 돼야 안 돼? 되겠지. 그래서 이 B 목장 주인이 좀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이제 심심풀이로 들판에 나가서 젖소를 지어봤어. 그러니까 이쪽이 10마리가 더 많으네. 그러면 이 B 목장 주인 바로 뚜껑 열립니다. 시장 가서 바로 20마리 사다가 풀어 안 풀어? 예, 다음날 30마리, 40마리, 50마리, 60마리 과중한 지나친 방목은 급기야 요 목초지의 황폐화를 가져와 안 가져와. 그래서 이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지나친 이기성의 추구는 궁극적으로 너와 나의 파멸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공익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괴멸을 가져온다는 이론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그럼 이것은 바로 뭐냐? 이게 시장 실패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 자, 볼까? 소수가 독점 과정을 해. 왜? 사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 중고차 매매센터 주인 아까 뭐래서 정보 혼자만 딱 장악해야 하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요거 보자. 외부 경제, 외부 경제, 과소 과다 공급. 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공재 시장에서 공급 안 합니다. 왜? 공짜로 공급해야 돼. 공공재는 해 안 해? 안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진 자가 좀 실업자 고용하면 좋아 안 좋아? 좋은데 해 안 해? 안 합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한테 좀 돈 좀 나눠주면 좋아 안 좋아? 좋은데 해 안 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개인의 지나친 바로 뭐야? 이기성의 추구야. 그래서 이를 대표하는 이론을 묻는 게 또 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잠깐 넘겨볼까? 60페이지.
자, 그 시장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지나친 이기주의란 말 나왔고 옆에 표현 방식에 제인의 딜레마 나왔고 공의제의 비극 나왔고 구명보트의 윤리적 배반이란 말 나왔는데 제인의 딜레마하고 구명보트의 윤리적인 배반도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명의 탑승 인원이 있는 구명보트가 있는데 30명이 탑승해서 그럼 배가 역할을 해 가라앉아. 그러니까 이도 개인의 지나친 이기성의 축으로 너와 나의 파멸로 귀결된다고 하는 공의제 비유과 같은 말이에요. 그 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몽땅 다 표현 방식 같은 표현 방식이다 하는 것 정도는 꼭 숙지해서 내용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장 실패 유형을 좀 얘기했고 이거만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63페이지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불안전 경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정부가 규제를 할까 안 할까? 그래서 거기 옆에 공적 규제란 말 나왔죠. 자, 그 밑에 봐봐. 자연 독점도 아까 시장 실패라 그랬죠. 그 자연 독점은 두 가지야. 공적 규제 또는 정부가 직접 대신 공급을 해야 하네. 그래서 공적 공급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재 시장에서 공급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공급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외부 효과에 관한 내용을 좀 보겠는데 외부 효과에 관한 내용들은 61페이지 앞에 이제 자 그림 박스가 나올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외부 효과, 외부 경제하고 외부 불경제 적어놨죠. 과소, 과도공급 나왔고, 자 이제 정부의 이제 개입 방식이 두 가지가 나와. 직접 규제가 나왔고 간접 규제 나왔지. 이 직접 규제가 바로 우리가 얘기한 공적 규제가 되는 거고, 간접 규제가 시장 유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걸 시장 유인, 뭐 공적 유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공적 유도 면합니다. 공적 유도 시장 유인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직접 규제를 대표하는 게 바로 명령 지시 규제예요. 각종 법규에 근거하여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 나온 것들 봐봐. 행정처분, 행정명령, 행정기준의 설정이에요. 이것에 근거하여 외부 경제는 과소 공급이니까 공급을 강조화시키고, 외부 불경제는 과다 공급이니까 공급을 금지하면 되겠지. 이게 우리가 파악하는 공적 규제 방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옆에 이제 그 시장 유인, 이 간접 규제를 얘기하는데, 자, 거기 이제 부담금, 부가금, 예치금, 행정지도, 조세 지출, 보조금, 공예 배출권이란 말이 쭉 나오죠. 이러한 방식을 토대로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자, 마을이 있어. 옷감 공장. 중간에 시냇물이 있어. 염료를 써가지고 요 시냇물을 오염시켰어.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 아니야. 그러면 정부가 어떡하냐? 이 옷감 공장한테 환경 부담금이나 부가금 부과해야 하네. 하죠. 이게 지금 얘기한 부담금 부가금이야. 또 예치금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자. 자, 정부에서 미리 예상을 한 게 분명히 얘는 이게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정화 예치금 미리 여러분들 100억을 받아가지고 얘가 오염시키고 난 다음에 이것을 깨끗하게 정화시켰으면 예치금을 돌려주는 게야. 정화시키면 예치금은 국고로 귀속이 되는 게야. 여기 예치금 방식이에요. 됐습니까? 행정지도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들 정부가 권유하고 권고하고 여러분들 지도해 주는 거예요.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염 물질 배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도하고 훈계하고 여러분들 권고하고, 이게 지금 얘기한 행정지도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지도를 얘기할 때는 비법적 행위야, 여러분들. 권고, 조언.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행정지도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법을 경시해, 법을 중시해. 법을 경시해. 그래서 행정지도의 최고의 문제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법치 행정의 경시입니다. 자, 저건 아예 행정지도의 문제점. 우리가 키워드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가장 거대한 문제점을 얘기할 때는 법치 행정의 경시 하나 적어놓고, 법치 행정의 경시.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여기 또 얘기 안 한 게 이제 조세도 부과할 수 있어요. 조세. 어떻게? 옷감 공장에다가 환경세나 공예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조세를 부과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그러면 환경세나 공예세를 부과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좀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 바꾸는 걸 우리가 교정한다고 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환경세, 공해세 자체를 묶어서 교정과세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런다? 교정과세라 그러고 이 교정과세를 얘기한 사람이 피구란 사람이 얘기해. 누가 한다? 피구세. 그래서 이것을 피구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구세. 교정과세, 피구세라고도 표현해. 사람 이름이 피구야. 여러분들 피구로 칠레 유명한 축구 선수 떠올라 안 떠올라? 있어. 그 족구 피구 할 때 그 피구가 아니라 축구 선수 이름이 이제 피구야. 그 하여간 이제 피구세 이렇게 얘기하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조세 지출은 자 여기 보자. 자, 여러분들 정부의 지출은 우리가 이제 예산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조세 지출이 있는데 이걸 이제 직접 지출 그러고 여러분들 간접 지출 얘기합니다. 이건 여기 보자. 민간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10조 했다. 이게 이제 직접 지출이지. 그럼 조지출은 뭐냐? 형식은 조세야. 근데 실질은 지출이야. 선생님 뭘 얘기해요? 조세 감면이야. 세액공제, 비과세, 특혜적 세율률은 이러한 조세 감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간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10조를 감면시켜줬어. 그럼 형식은 조세, 법인세 아니야. 근데 10조 감면이란 말은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을 내 10조를 쓴 거랑 같아. 쓴 효과랑 똑같은 효과가 가져오잖아. 그래서 바로 뭐다? 실질은 지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간접 지출이라고 얘기하는 게 숨겨진 보조금 얘기하거든. 이건 이제 조세 지출 그런데 뒤에서 또 학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조세 감면이야. 그럼 조세 감면은 이제 바로 뭐냐? 여기 보세요. 자, 과수원이 있고 양봉업이 없어요. 양봉업에 의하여 과실수의 생산이 촉진이 돼야 돼. 외부 경제, 외부 경제. 외부 경제 좋은 거 아니야? 아까 과수원이가 공급을 유인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 요 양봉업자한테 여러분들 법인세 감면 조치 해줘 안 해줘? 해주죠. 그래서 조세 지출 거기에 대응시켜 놓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보조금도 제공해야 하네. 양봉업자한테. 그 다음에 보조금 나온 거고. 여러분 거기 나온 게 이제 공해 배출권 제도를 오염 허가소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떡하냐? 국가 아니면 여러분들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할당을 시켜줘. 그러니까 당신네 기업 1년 동안 탄소 배출량 10톤만 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떡하냐? 요 기업이 10톤을 배출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3톤만 배출했으면 7톤이 남아 안 남아? 남죠. 요 7톤을 다른 기업에게 팔 수 있게끔 하는 제도. 이게 공해 배출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왕이면 여러분들 탄소 배출을 좀 덜 하고 다른 기업 쪽에 파는 게 기업한테는 이익이 돼야 안 돼? 이익이 되겠지. 이런 것을 토대로 아까 얘기한 식으로 외부 불경제 자체를 좀 과소 공급으로 유도할 수 있어서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간접 규제 방식을 대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공해 배출권을 오염 허가소라고도 얘기해서 냈어요. 했죠. 그 여태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은 외부 효과에 대한 개입 방식을 다 얘기한 거야. 근데 다 얘기한 게 아니야. 자, 거기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자. 근데 이런 외부 효과에 대하여 자 코우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다? 코우저는 이런 얘기해. 야,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사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떡하냐? 이 사람은 이제 제도에 의한 해결 그러는데 여기 이제 자발적 협상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거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 재산권 자체를 설정을 해야 돼. 설정하고 그다음 두 번째 거래 비용이 재료가 돼야 돼. 자, 이건 정부가 개입이 없이 당사자 간에 여러분들 협상을 토대로 해결하는 것을 코우저 정리, 제도에 의한 해결 아니면 여러분들 자발적 협상에 의한 해결 그러고 이게 구현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했어요. 뭐하고 뭐 적어놨어요? 칠판에. 재산권 설정과 거래 비용 제로란 말 적어놨지. 여러분 재산권 설정은 뭐냐 하면은 별게 아니에요. 여기 보자.
아까 이제 옷감 공장이 염료를 써가지고 여기를 오염시켰잖아. 그러면 이 시냇물에 대한 여러분들 재산 권리를 누구 마을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손해를 입혔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재산의 형태로 환원을 시켜야 돼, 시켜야 돼. 재산의 형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얼마만큼 환경 오염을 토대로 재산을 침해했는지 요해에 대한 뭐 금액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치 않아? 필요하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재산 자체, 내 재산 권리는 얼마요?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고 두 번째, 얼마요 하는 것을 양자가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해야 되냐, 해야 돼. 해야지. 그래 정확하게 여러분들 얼마 피해졌는지 피해 금액이 나와. 재산권 설정은 내가 갖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줬는지 그걸 정확하게 설정해 주는 것을 재산권 설정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이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토대로 협상을 토대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걸 코조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정리? 코조 정리. 자, 그거 봐서 다시 63페이지. 그래서 이제 불완전 정보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고, 그 밑에 소득의 불균형 자체는 사회 보장 정책을 토대로 정부가 개입을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사회 보장한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없는 사람을 위한 정부가 각종 여러분들 공공 부조 활동 그런 거 해야 하네. 하죠. 또 사회 보험 정책 실시해야 하네. 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경기 불안정성은 재정 조작을 토대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여기 보자. 경기가 지나치게 여러분들 여기 보자. 팽창했다. 팽창. 과열돼서. 그럼 정부는 긴축 재정 정책으로 가 팽창으로 가. 긴축으로 가겠고 너무 경기가 여러분들 침체가 됐다. 그럼 정부는 팽창이나 확대로 밖에 안 바뀌어. 바뀌겠지. 그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한다 그 말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이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다 얘기했는데 자, 그대로 보자. 현생 보자. 그럼 시장 실패를 얘기할 때 아까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지나친 이기성의 척이라 그랬고 그걸 얘기한 학자는 누구라 했어요? 공의제 비극을 얘기한 게 하덴이라고 얘기 전했어요. 그렇죠? 그럼 하덴은 그럼 공의제 비극을 방지하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을 또 얘기하겠지. 그게 바로 뭐냐? 또 소유권의 설정이야. 재산권의 설정. 공유지 자체를 공유주를 하지 말고 어디까지 네 땅 내 땅 그렇게 해버리면은 비극이 발생해 안 해?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고자 적어놔. 아까 할덴 아까 나온 거 있죠. 할덴 공유지 비극 방지하는 방법 재산권 또는 그것을 소유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유권의 설정을 토대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하는 것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거기 여러분들 우리가 63페이지에 그 파란색해서 옆에 기출문제 표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의외로 많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시장 실패 전체를 묻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 현재 다 표시한 건 아니지만은 좀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그럼 이제 시장이 실패했어요. 그럼 하여간에 정부가 개입을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거기 바로 거대 정부가 탄생하는데 거대 정부 그 칸 오른쪽에 1, 2, 3, 세 가지가 나와. 자, 이때부터 이제 경제 논리가 바뀌지. 독특한 시장 경제가 무력증을 노정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가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 체제를 결합합니다. 그것을 혼합 경제 그러는데 혼합 경제 여러분들 뭐 우리가 수종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행정학자들은 여러분들 반바지라 그러면 좀 그렇고 웃기는 사람들이 또 뭐라냐 이걸 또 달리 표현해. 규제된 자본주의. 그냥 수종 자본주의라고 하면 편해. 그 꼭 말을 만들라 그래. 규제된 자본주의. 혼합 경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자본주의가 규제가 됐다 그런 말이야. 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보세요. 이건 다 아시겠죠? 경제 주체, 가계 기업이 제 역할을 해 못해. 못하니까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정부가 부상, 외국이 부상해야 안 해. 하죠. 그럼 이제 한 국가가 경제의 주체가 됩니다.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돼. 그래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아까는 여러분들 한 국가 안, 시장 안의 연구잖아. 근데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니까 미시야, 거시야. 거시예요, 거시. 그래서 거시 경제가 지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국민 총생산, 뭐 GDP, GNP 들어봐서 안 들어봐서 여기다 거시 경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케인즈의 법칙이 지배하는데 이 케인즈의 법칙은 앞에서 파악한 세이의 법칙과 상반돼. 아까 세이 법칙은 뭐가 뭐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공급이 수요. 이건 거꾸로 뭐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 그것을 여러분들 케인즈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 뭐 케인즈 이론을 유효 수요 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효 수요 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잠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들. 자, 케인즈는 이제 그 사람의 경제학 초도에 다음과 같이 정부한테 편지를 보내. 자,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냐? 정부에 오늘 땅을 파, 내일은 다시 땅을 묻게, 다음 날 다시 땅을 파고 다음 날 다시 땅을 묻으라 그랬어요. 이 케인즈가 얘기한 거야. 그럼 정부가 할 일이 뭐냐? 매일 땅을 파고 땅을 묻게? 땅을 파거나 땅을 묻게 하기 위해서는 인부가 필요했잖아. 필요한 거예요. 실업자를 인부로 고용해야 하네. 하니까 임금 근로자가 되지. 자, 돈 생겼어. 그러면 이제 물건 산사. 사죠. 팔리지 않는 여러분들 물품들이 이제 팔리기 시작해. 경기가 회색이 돼야 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여러분들 이 불경기 시정하자고 파악한 거예요. 큰 정부를 얘기한 거예요. 큰 정부. 그러나 지나친 정부, 큰 정부도 문제점을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실패도 굉장히 출제해서 많이 나왔는데, 자, 이제 대표적인 게 일단은 9가지 형태만을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비용과 편익의 절연이란 말 나왔죠. 자, 이 비용과 편익의 절연은 자, 그대로 보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비용은 여기 보자. 국가 활동에 투입되는 각종 여러분들 사업 비용을 얘기하는데, 사업 비용은 국민의 혈세에 의하여 비용이 충당이 돼야 한다. 되고, 그럼 그러한 비용 자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편익으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근데 절연은 단절이야. 그게 단절된 걸 얘기해. 그러니까 혈세를 증수해 가지고 부실기업 회생을 위한 공적 자금으로 여러분들 투입했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비용과 편익의 절연. 됐어요? 아니면 정치 자금으로 유용 세탁했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용과 편익의 절연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 실패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부성이란 말 나오죠. 이 내부성을 뭐 조직 목표의 내부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회 목표와 내부 목표와의 괴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62페이지 봐봐. 옆에 이 적지 말고 중간에 동그라미 1번 내부 목표, 사회 목표의 괴리란 말 나오지. 같은 말이거든. 61페이지 그 중간에 나오잖아. 1번에 3번 동그라미 1번. 62페이지 미안합니다. 62페이지. 그럼 거기서 파악한 이제 사회 목표는 뭐냐? 사회 전체를 위해 설정한 목표가 사회 목표예요. 자, 그대로 보자. 보건복지부는 국민복지에 구현 이런 것들이 뭐가 다른 게야? 사회 목표야. 그럼 생각해보자. 국민복지에 구현은 목표가 추상성을 띄어 구체성을 띄어. 추상성과 모호성과 애매성을 띄잖아. 그럼 그러한 목표는 당연히 고위관료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의 눈에 뵈는 목표를 내부 목표로 설정하는 데 이게 사실적인 목표야. 이 내부 목표는 일반적으로 관료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표가 내부 목표로 설정이 돼. 자, 제가 관료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표를 내부 목표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보자. 사회 목표는 전체 사회를 위한 목표. 내부는 아까 얘기한 관료가 내부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설정한 목표. 양자가 여러분들 연결이 안 되고 괴리, 정부 실패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한 내부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부성을 대표하는 여러분들 예증이 중요해. 그것이 바로 뭐냐?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쌍가로 4번에 니스카넨의 관리의 예산 극대화 무형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일단 이제 이 관료 자체는 자, 그대로 보자. 선생님 보자. A 부처 장관이 있고 B 부처 장관이 있어. 그럼 A 부처 장관이 B 부처 장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은 A 장관이야, B 장관이야? A 장관이야. 야,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고위 관료는 자신의 능력이나 명성을 외부로 과시할 목적으로 보다 많은 예산 배정에 주력하고 최적적 여러분들 공급보다 2배 해당되는 과잉 공급에 의한 과잉 생산에 의하여 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게 니스카넨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림 나온 거 보시면은 중간에 일단은 정치가하고 관료를 구분해 두고 있죠. 자, 정치가를 영어로 스테이츠맨이라 그래. 그럼 스테이츠맨을 보통 번역할 때 정치가 경세가라고 해야 하네. 현재 정치가는 누가 있습니까? 자, 정치가는 노무현, 김대중, 율곡, 이황, 이순신
이런 분들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해 전체 사회를 위한 노력을 해. 전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한 목숨 다 바치신 분들 아니야. 뭐 여러분들 뭐 선생님 보고 자파라 그러는데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전체 사회를 희생하신 분들 아니야. 이런 분들이 지금 경제가 사회 전체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그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공익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게 정치가예요. 알았어요? 관료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관료는 개인의 효용의 극대화, 자신의 영당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관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자, 칠판을 잠깐 보자. 그냥 우리가 경제학에 관한 함수를 몰라도 그냥 그림 보면 이해가 갈 거야. 여기 이제 편익과 이쪽은 비용에 관한 내용이고, 이쪽은 이제 공급량이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위로 볼록한 거, 이게 편익 곡선이고, 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오목한 거, 이것은 이제 비용 곡선이야. 그럼 여러분들 편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순이익이라고 해야 안 해? 하죠. 그러면은 요 순이익 자체가 가장 여러분들 편차가 큰 이 빼기의 값이 가장 큰 값, 요 B-C가 여기서 가장 큰 값, 요 큰 값, 여기서 정치가는 공공재 공급량을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사회 전체의 편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근데 관료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외부로 과진하고 명성을 외부로 알릴 목적으로 여기서 편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는 여러분들 여기 보자. 수익이 발생을 해야 해. 수익이 발생 안 하죠,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꼭 그럼 여기서는 안 합니까? 여기서는 안 하죠, 여러분들. 왜? 요거도 먹으니까. 여기서 이 정도는 욕을 안 더 먹잖아. 여기서 공급량을 결정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 보자. 적정 공급의 2배의 과잉 공급을 해야 안 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부 실패 현상으로 연결된다고 파악하는 게 니스칸의 권리 예산 극대화 모형이에요. 이 그림이에요, 그림. 거기 여러분들 그 사회 후생의 극대화 개념의 순편익 극대화점, 이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점이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같은 말이에요. 더 이상의 여러분들 한계, 편익도 발생하지 않고 더 이상의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점이야말로 우리가 순이익이 극대화되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쪽을 얘기할 때는 한계 비용이 한이익의 편익보다 더 큰 점에서 관료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공급량을 결정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니스칸의 관리 예산 극대화명을 대표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뭘 대표한다 그랬어요? 내부성을 대표한다고 계산했어요. 내부성을 대표한다고 하고 얘기했어요. 다시 원위치 63페이지. 자, 세 번째 파생적 외부 효과. 자, 파생적 외부 효과란 말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차적 효과를 파생적 외부 효과성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거기 들어보자. 정부는 여러분들 불경기 극복을 위하여 그린벨트 지역의 개발을 노행해서 아파트도 건립되고 공장도 건립돼서 경기가 활성화됐습니다.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수 효과가 발생해. 여러분들 그린벨트 지역의 지나친 개발은 난개발 문제를 가져오잖아.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잖아. 이게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수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실패지. 근데 파생이란 말이 빠지면 뭐가 돼? 그건 시장 실패야. 파생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돼. 자, 4번에 정부의 비대칭 나왔는데, 선생님 정부의 비대칭은 아까 우리가 시장 실패에서도 얘기해서 냈어요. 했죠. 이건 정부 실패로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거기 들어보자. 자, 이 선생이 창원시청 도시개발국장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어느 지역이 개발 예정 지역인지 사실에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쪽으로 타일의 명의로 땅을 매입하기도 해야 하네. 또 건설업자한테 그 정보를 팔아먹기도 해야 하네. 하죠.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정부 실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이 나왔는데, 자, 여기 보자. 이거는 정부에서 대단 위에 여러분들 교량 건설한다, 무슨 땡 건설한다, 뭐 그런 걸 발표합니다. 그럼 민간 기업체, 사장이나 회장 자체가 정부 고위 관리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해야 해.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매수하지? 매수하는 것을 다 할 거야. 포획이라고 하지.
이걸 이제 포획 이론 그러는데 행정에서는 캡처 티오리. 그럼 포획된 정부 관료는 전체 국민을 위하여 권력을 동원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로비 활동을 한 특정 여러분들 기업의 자리값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력을 동원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해야 해. 이게 바로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포획 이론 나온 거고, 이 포획 이론과 거의 의미는 같은 게 지대 추구 이론이 있어요. 자리값을 도모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리값 도모 이론. 이건 버지니아 학파의 툴락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고, 이건 시카고 학파의 스틸 글러. 그러니까 이제 포획 이론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제 내용은 같은데, 요거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해? 지대는 자리값. 그래서 이거는 이 내용이 나오면 자리값이 항상 나와. 키워드가 자리값이야. 포획된 관료는 자신한테 로비 활동한 기업과 자신의 자리값을 추구 도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자리값 도모 이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았죠? 자리값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5번은 그 표현이고, 자 6번 나온 거 보자. 정치인에 뭐가 나왔어요? 단견 나왔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보자. 이거 뭐 지우지 뭐. 이거 줄게. 이거 뭐 시장수피 아까 얘기한 건데. 자, A 사업이 있고 B 사업이 있어. A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아주 커다란 편익을 가져와, 수익을 가져와.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먼 장래에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와. B는 처음에 손실이 발생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국가 전체의 편익을 더욱더 보장시켜줘. 그럼 여러분들 정부에서, 자 미안합니다, 선출직 공직자, 이거 우리가 정치인을 얘기하죠. 시장 군수라든가 국회의원, 지방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다음번 여러분들 계속해서 뭘 해야 돼? 재집권 해야 돼, 해야 돼? 해야죠. 그럼 이들이 내세우는 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사업은 A 사업일까 B 사업일까? A 사업이지. 왜? 단기적으로 커다란 이익이 있어야지 자신의 실적을 외부로 과시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치인은 이 먼 장기를 본 것이 아니라 요 단기만 비교한 게 한 게 한 거죠. 이걸 정치인의 단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정치인의 단견을 다른 말로 정치인의 전화 높은 시간적 할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인의 뭐라는다? 높은 시간적 할인율. 정치인의 높은 시간적 할인율 다 같은 말입니다. 정치인의 단견도 같은 말이고, 자 7번에 산출물의 무용성이란 말 나왔나? 여러분 정부 산출물은 유용성을 띄어 무용성을 띄어. 공익, 정의사회 구현, 국방력 증가, 무용성 아니야. 그럼 어디가 종결점인지 어디까지 해야 할지 그 종결점을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계속 비용이 투입이 돼. 그걸 이제 비용의 체증하라 그러거든. 그래 적어놔. 여러분들 그 산출물의 무용성, 이거 맨 밑에 10번에다가 비용의 체증화. 여러분들 62페이지 동그라미 2번 봐봐. 2번에 서비스 연금 비용이 계속적인 증가, 비용의 체증하라는 말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게 지금 얘기한 산출물의 무용성 관련된 내용이고, 옆 페이지 9번에 종결 메커니즘의 결여 나와. 요 종결 메커니즘의 결여를 다른 말로 최저선의 결여 그럽니다. 뭐란다? 최저선의 결여. 자, 그럼 이제 8번 봐봐. 정치인의 왜곡된 보상구조란 말이 나오죠.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게 보자. 여러분, 정치인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문제는 무조건 나쁘다. 해양말을 강조합니다. 무조건 나쁘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당위성말을 강조해. 구체화된 해결책, 해법 제시 안 하고 무조건 해결해야 합니다. 무조건 나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 그럼 모든 공이 그 문제를 제기한 선출직 공직자한테 공이 들어가. 근데 그걸 문제 해결을 못하고 실패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집행관료, 그걸 담당한 집행관료한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한 뭐라 한다? 정치인의 왜곡된 보상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정부 실패 현상을 9가지 형태 얘기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두 개만 더 보겠는데 그 밑에 쌍가루 2번에 라이벤스타인의 X의 비효율성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X란 말은 영어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X는 미지수 알 수 없다 그거 아니야. 그렇죠? 또 영어에서 X를 얘기할 때 초극단적인 그런 말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정치면 보면은 뭐 야당 국회의원이 여당 국회의원 아무개 보고 XXX라고 이렇게 나오죠. 개새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 XXX라고 적어놔 적어라. 박근혜 보고 국회의원 아무개가 뭐라고 이렇게 했다. XXX. 그치? 뭐라고? 미친년. 이런 식으로. 자, 웃자고 하는 얘기야. 여기 보자. 왜 가만히 있냐? 나만 이상이잖아. 자, 이건 선생님이 가상적인 예야. 아니면 문해녀. 뇌가 없는 여자. XXX.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자. 오늘 집회하죠? 오늘 강화문 집회. 지금 여러분들 제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100만을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집회를 해가지고 청와대에 계신 분이 그걸 좀 알아듣으면 좋은데 뇌가 없다 보니까 반응을 못해요. 이게 좀 걱정인데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이 지금 여러분들 뭐야 그 미국도 난리 났잖아. 미국 국민들 이민 간다 그러잖아. 난 미국 국민들이 이민 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이민 간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대 미국에서. 어디로 이민 올라 그래? 우리나라로 올라 그래? 한국? 캐나다? 우리나라 오면 여기 문해녀가 있는데 아니 와가지고 최선실 역할을 좀 하려면 오라 그래. 자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이 X란 말은 이제 초극단적인 그런 말도 있고, 자 근데 X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어나더리야. 또 다른 하나 그런 말이에요. 그 또 다른 비효율성이, 또 다른 비효율성.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 비효율성 말고 또 다른 비효율성. 여기 보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은 투입과 여러분 산출 갖고 얘기하네. 하죠. 최소의 투입으로 산출의 극대화야. 그럼 자원 배분의 비효율은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산출은 거의 안 나와. 이런 것이 바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야. 그런데 X의 비율은 그런 비율이 아니라 거기 물어놨어요. 행정관리상의 특수한 요일에 근거한 비효율이에요. 투입이나 산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대표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 하나를 얘기할 때는 투철한 사명감이라든가 윤리식의 결여에 의하여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해야 해. 하죠. 또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는 독점이야 경쟁이야. 독점적 공급은 경쟁력 상실을 가져와서 비효율을 가져오죠. 이게 바로 X의 비효율입니다. 이것도 정부 실패의 원인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걸 좀 가져가야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부 실패 현상들은 좀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어요. 그 바로 위에 정부 실패 유형에 정부 개입의 수요의 측면이 있고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공급의 측면이란 말이 나와. 어떤 수요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실패한 현상의 정부 개입의 수요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를 대표하는 게 거기 여러분들 일단은 두 가지 형태를 적어놨는데 정치인의 단견 나와 안 나와? 자, 정치인의 단견 같은 경우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정치인 자체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이거 아니야. 단기적으로 편익이 가져올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계속 정치 공약을 남발해야 하네. 남발합니다. 나를 뽑아주시면 여러분들 내일모레 뭐 해주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가수요가 야 저 사람 뽑아주면 뭐 해준대. 수요가 촉발돼야 촉발되죠. 그러니까 수요의 팽창을 가져오고 이 수요의 팽창은 정부의 능력을 넘어선 가수요가 돼야 돼. 되죠. 그래서 수요 측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도한 정책 수요의 팽창은 무조건 지금 얘기한 수요 측면에 들어가는 거고. 왜 수요인지 이해했어요? 과도한 정책 수요의 팽창을 다른 말로 과부하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놓으세요. 과부하 민주주의. 과부하 민주주의.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보자. 하나만 더.
정치적 보상 체계의 왜곡도 적어놓으세요. 정치적 보상 체계의 왜곡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수요의 측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 정도는 가져가세요. 구급 문제는 아직 안 나왔다. 나올 기현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급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나올 기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공급의 측면은 쭉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자. 맨 밑에 이제 싼 거로 3번 나온 거 보자. 정부 실패는 자, 결론적으로 나온 거 보자. 관료나 정치인의 잘못된 마인드나 행태에 이해수도 발생하지만 권력의 집중은 권력 구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공재의 무용성, 생산함수의 불명확. 이 생산함수의 불명확이 바로 산출물의 무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 산출물의 무용성을 얘기하는 게 등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이나 공공재의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지문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못된 개인적인 마인드, 개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정부 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의미 정도는 좀 알고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 실패, 시장 실패에 관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었할 테니까 그 전반적인 흐름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알았죠? 자, 좀 쉬었다 합시다.